예우, 품위, 배려. 잘 부탁한다는 요구를 이제 대놓고 하는 걸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로 벌써 14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귀환하고 있는 딸들, 과연 이 박 전 대통령에는 이 딸들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저희가 오른쪽에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도 이 3명의 딸들 관련된 이제 속보들이 막 쏟아질 텐데 그 전에 이 인물들을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먼저 그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법정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불꽃 튀는 공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이가 66살인 고령의 여성입니다. 교도소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4일 출석 재판 받는 게 체력면에서 적절치 못합니다. 저희 검사들도 주말에 쉬어본 적 없고 재판장님도 쉼없이 주 5회 심판해 오시고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국민 과반수가 지지한 영원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감안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말말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 좀 귀에 더 쏙 들어오네요. 글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따져보면 결국 우리의 어떤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좀 해달라.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재판 앞에서는 법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하건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런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인데 오늘 저는 그래서 이상철 변호사의 이야기가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도 뭐 법조인일 텐데 왜 어떤 재판장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아마 이제 지금 재판이 일주일에 4차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재판 자체가 4차례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증인과 증거를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명이 넘는 증인들을 전부 다 지금 불러서 일일이 다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게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그냥 서로 인정해버리면 사실 이렇게 재판이 오래 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증인을 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자체가 이렇게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래 놔놓고 지금은 재판을 좀 더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좀 이율배반적인 저는 이야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인 것도 맞고 현재 신분은 피고인 신분인 건 확실한데 그렇죠. 이 배려와 예우를 요구한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재판 갔을 때 주 몇 회 이하로 하라 뭐 이런 전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요청은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법원에서 이런 걸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자꾸 대통령을 대통령님 피고인이라고 안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장한테 주의를 좀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예우하고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주 사회를 한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사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연약한 여자니까 그럼 최순실은 뭐 연약하지 않습니까? 최순실도 4회 5회 이상 재판해왔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방점이 전직 대통령 예우 그리고 66살의 고령 연약한 여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상철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보시죠. 이수희 변호사님. 건강카드를 또 꺼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서 하는 생활에서 앉아서 하는 생활로 바뀌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했다. 이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뭐 저는 저 앞서 두 분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물론 이제 뭐 66세 여성이고 뭐 지금 그 이전에 입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자식 생활을 바뀌면서 많이 이제 몸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좀 어찌 보면 굉장히 궁색한 병명이고 좀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라서 좀 전직 대통령 변호인이 했다는 말로 듣기는 옆에서 듣기도 좀 민망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하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좀 초췌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진영을 떠나서 그래도 뭐 아무리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썩 마음이 편치는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만큼 지금 공소 사실이 이렇게 많은 공소장을 받아든 피고인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형사법에서 1심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고 그래서 그 구속기간 안을 꼭 맞춰야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 4회 그 재판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형사법에서 말하는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적합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의문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재판이 보면 현실적으로 좀 재판을 좀 끈다 그럴까요? 뭐 내지는 좀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을 만나면 좀 짜증나는 재판부들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개선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저는 박 전 대통령을 6개월 구속 기간에 꼭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좀 앞서 두 분하고는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잠시 뒤인 2시 10분부터 오후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때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구속 기간은 1심 6개월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다시피 재판부 22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공범들은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준비되기 때문에 딴 사람은 재판 끝나고도 지금 선고 못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진장 끌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우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증인신문만 줄면 사실 상당히 줄어갈 수가 있어요. 다 딴 데서 증언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새롭게 다 불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요청한 측에서 아마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대부분 증인은 피고인 측,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신문 필요한 공판을 열려야 되고 시간은 좀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시간은 조율을 해보겠지만 사회 내지 그 정도 한다라고 결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 역효과를 우리 박 전 대통령 측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게 잘 문제예요. 피고인이라고 불러라고 분명히 재판장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재판부에서 요청한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22부 김세윤 부장 재판장이 뭐 이런 거에 뭐 왔다 갔다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법정에서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측은 뭐 예우, 배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저번부터 좀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또 지우개로 썼다 지우기도 하고 톡도 저렇게 저희가 사포로 준비했습니다만 톡도 괴기도 하고 박상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 채널A 돌직구쇼를 재밌게 봤는데 이 부분을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 뭐 범죄 심리학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뭐 각자 전문가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것이 이 재판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하겠다는 의지는 애시당초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이후에 구속까지 소위 법리 공방을 준비했다면 이해 안 될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재판 자체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엮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국면 때도 현재 유영하 변호사보다는 소위 법조 경력이 훨씬 화려한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주력을 유영하 변호사 한다는 얘기는 이 재판 과정은 어차피 정치적인 재판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엮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문제가 정치적 사면 복권 문제, 뭐 사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작 피고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정 내에서의 치열한 법리 공방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 임하는 그 치열함, 특히 또 최순실 씨가 임하는 치열함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과정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무죄고 정치적 재판인데 내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임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어떤 심리가 건재에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전직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이분들에게는 아직도 진짜 지금 현직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법정 앞 풍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뭐 지금은 법원 앞의 모습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재판 중 법정 내에서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판정 안에서 이렇게 좀 그냥 조용히 방청을 하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이제 어제 노승일 씨 그저께 재판에 나왔을 때 그렇죠. 노승일 씨한테 상당히 야유도 보내고 재판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방청객 행동은 제지를 하게 돼 있고 만약 그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감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좀 그 탄핵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가서 봤다라면 이제는 보니까 거의 조직적으로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 재판장에 가고 있고 또 그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증인들한테 굉장히 야유도 보내고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재판장이 상당히 그 이제 좀 경고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물론 이게 자체가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힘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하는 재판정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별로 그렇게 재판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뜻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이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라도 자기 혐의를 줄이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예를 들어 증인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최순실 같은 경우 보면 직접 질문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인데 박 전 대통령은 가서 그냥 이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자기하고 조금 이제 자기의 어떤 맞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웃음을 지어 보이거나 그 다음에 막 말은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연속된다라면 과연 이제 재판 자체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가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박성환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말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냥 이거는 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참석만 한다. 하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재판이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본인이 얘기를 하는 최순실이라면 괜찮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저는 그런 피고인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낙서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굳이 자기가 할 말도 없고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승일부터가 중요 증인들이 한 명씩 나오면 최순실이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최순실이 직접 신문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부터는 조금 치열하게 좀 다투지 않을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림 낙서하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 앞으로는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지금까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현장 중심, 스케치,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의 말로 봤다면 지금 이제 오후에 블랙리스트 재판이 이제 속개될 텐데 이수희 변호사. 예. 유영하 변호사는 살인범 어머니라는 재판 논리를 들이밀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굽니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그 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고, 그 위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이런 걸 작성해서 관리해라라는 말을 들은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진술은 없어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하셨다는 말이 문학의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말씀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블랙리스트가 결과가 된 건데 이 문학의 좌편향 바로 잡아야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살인범 어머니는 뭐냐면 살인범을 낳지 않았으면 살인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살인범 어머니한테도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형법상의 이론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살인범을 낳았다고 해서 살인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죠.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그 조폭들 사건에 같은 경우에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를 들은 밑에 그 행동 대장이 대장이 걔 마음에 안 든다니까 가가지고 때려줬다든가 아니면 가서 살인을 했다든가 했을 때 걔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의 이 법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저 문양의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는가는 그거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살인범 어머니 우리 헌법 교과서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은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이제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예.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하고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 연관관계인데 조건설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어떤 행위만 있으면 무조건 결과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누가 살인을 했는데 어머니가 왜 얘를 안 낳았으면 살인자가 안 낳았을 게 어머니도 책임을 져라. 이런 어떤 우리 학설적으로 했던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논리적 근거로 들었는데요. 글쎄요, 뭐 이걸 갖고 법원에서는 뭐 알아먹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는 먹지만 그 논리가 먹히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저런 증언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논리가 뭐 박 변호사님은 잘 안 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앞서 제가 조폭 예를 들었지만 그게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작성돼서 그렇게 문화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또 그 문체부 그 공무원들을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교사범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말로나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교사범 죄책을 지지를 않는 거예요. 공범 내지는 교사범 죄책을 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언행이 있었고 뭐 그 지시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말씀 이후에 어떤 그 뒤에 어떤 뒤따르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교사 내지는 아니면 그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아예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또 살인범 이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딸들의 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아들이 오늘 보모와 함께 귀국하는데요. 먼저 정유라 씨의 아들 관련 언급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아들, 덴마크에 있죠? 네. 어떻게 한국으로 들여올 계획이 있으세요? 네. 바로 들어오나요? 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인물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시 45분이니까 1시간 뒤면은 이 정유라 씨의 아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 게 참 현재는 공교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죠. 사실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언 씨의 이제 딸이지 않습니까? 예. 유병언 씨의 딸인데 이제 결국 이제 재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사실 이제 그동안 이 프랑스에서 이제 송환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3년 만에 송환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일단 1차 기각됐고 지금 재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정유라로서는 상당히 천군만마를 좀 얻은 기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2살 배기 아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 엄마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울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정유라는 아들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의 어떤 그 영장 재청구 이런 것 자체를 상당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에 아마 오늘 인천공항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직 그동안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해결 안 됐던 두 가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동시에 좀 해결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잠시 뒤인 2시 10분부터 오후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때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구속 기간은 1심 6개월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다시피 재판부 22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공범들은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준비되기 때문에 딴 사람은 재판 끝나고도 지금 선고 못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진장 끌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우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증인신문만 줄면 사실 상당히 줄어갈 수가 있어요. 다 딴 데서 증언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새롭게 다 불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요청한 측에서 아마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대부분 증인은 피고인 측,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신문 필요한 공판을 열려야 되고 시간은 좀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시간은 조율해보겠지만 사회 내지 그 정도 한다라고 결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 역효과를 우리 박 전 대통령 측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게 잘 문제예요. 피고인이라고 불러라고 분명히 재판장 예우, 품위, 배려 잘 부탁한다는 요구를 이제 대놓고 하는 걸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로 벌써 14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귀환하고 있는 딸들 과연 이 박 전 대통령에는 이 딸들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저희가 오른쪽에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도 이 3명의 딸들 관련된 이제 속보들이 막 쏟아질 텐데 그 전에 이 인물들을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먼저 그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법정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불꽃 튀는 공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이가 66살인 고령의 여성입니다. 교도소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4일 출석 재판 받는 게 체력면에서 적절치 못합니다. 저희 검사들도 주말에 쉬어본 적 없고 재판장님도 쉼없이 주 5회 심판해 오시고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은 국민 과반수가 지지한 영원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감안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자식 생활을 바뀌면서 많이 이제 몸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좀 어찌 보면 굉장히 궁색한 병명이고 좀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라서 좀 전직 대통령 변호인이 했다는 말로 듣기는 옆에서 듣기도 좀 민망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하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좀 초췌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진영을 떠나서 그래도 뭐 아무리 파면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썩 마음이 편치는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만큼 지금 공소사실이 이렇게 많은 공소장을 받아든 피고인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형사법에서 1심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고 그래서 그 구속기간 안을 꼭 맞춰야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 4회 그 재판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형사법에서 말하는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적합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의문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재판이 보면 현실적으로 좀 재판을 좀 끈다 그럴까요? 뭐 내지는 좀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을 만나면 좀 짜증나는 재판부들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개선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저는 박 전 대통령을 6개월 구속 기간에 꼭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좀 앞서 두 분하고는 의견이 조금 저 말말말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 좀 귀에 더 쏙 들어오네요. 글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따져보면 결국 우리의 어떤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좀 해달라.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재판 앞에서는 법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하건 아니건 다른 직업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런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인데 오늘 저는 그래서 이상철 변호사의 이야기가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도 뭐 법조인일 텐데 왜
어떤 재판장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아마 이제 지금 재판이 일주일에 4차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재판 자체가 4차례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증인과 증거를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명이 넘는 증인들을 전부 다 지금 불러서 일일이 다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게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그냥 서로 인정해버리면 사실 이렇게 재판이 오래 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증인을 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자체가 이렇게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래 놔놓고 지금은 재판을 좀 더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좀 이율배반적인 저는 이야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인 것도 맞고 현재 신분은 피고인 신분인 건 확실한데 그렇죠. 이 배려와 예우를 요구한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재판 갔을 때 주 몇 회 이하로 하라 뭐 이런 전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요청은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법원에서 이런 걸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자꾸 대통령을 대통령님, 피고인이라고 안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장한테 주의를 좀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예우하고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주 사회를 한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사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연약한 여자니까, 그럼 최순실은 뭐 연약하지 않습니까? 최순실도 4회 5회 이상 재판해왔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방점이 전직 대통령 예우, 그리고 66살의 고령 연약한 여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상철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보시죠. 이수희 변호사님. 건강카드를 또 꺼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서 하는 생활에서 앉아서 하는 생활로 바뀌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했다. 이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뭐 저는 저 앞서 두 분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물론 이제 뭐 66세 여성이고 뭐 지금 그 이전